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 연구원님께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강연 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그 천연물 클러스터의 자원은행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주도정하는 그 사업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천연물에 대해서 천연물 과학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연 마치면 또 질의응답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강연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식물도 은행이 있다고요. 자연 속 가치를 발굴하다 식물자원은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내추럴하게 적은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UST 키움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밑에 천연물학이라고 해서 좀 뭐 생소하신 단어는 없다고 봅니다. 천연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기관이 본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저희 센터가 여기 대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광주 밑에 있는 나주에 있는 동신대 안에 저희 한약자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 연구 중에서도 한약 자원 연구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저희 한약 자원센터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로 이제 전공하고 좀 맞는 연구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약 자원 연구센터는 공인 표본관 그리고 표준 자원은행을 이 사업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본초 감별도감 누구나 다 저기 홈페이지에서 열어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대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표현을 해봤고요. 저희 센터 전경입니다. 동신대 안에 이제 저희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천연물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한약표준자원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식물 추출물을 연구자들에게 분양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약표준표본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면 이런 식으로 표본을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재단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에서 천연물 클러스터, 그 중에서 식물유래 천연물자원 거점은행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요전에 이제 천연물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전문 연구자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물이라고 하면 뭐 따로 정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물이 천연물이죠. 굳이 뭐 천연물은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누구나 다 천연물이 뭡니까 하면 끄떡끄떡 하는데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천연물.
인공적이지 않고 천연적으로 생산된 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천연물이라는 거는 저희 같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거를 천연물이라고 간주하고 범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좀 협소해지면서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좀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느낌적으로 다 느끼시지만 한번 그냥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보시는 의미에서 천연물은 지금 연구자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생산물. 제가 아까 저는 천연물 화학이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연물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대사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식물을 예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천연물 화학에서는 미생물, 식물, 동물 다 다룹니다. 근데 또 연구자마다 미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이제 좀 세분화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 전공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사산물에서 1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는 약간 듣기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1차 대사물은 식물,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당이라든지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대사물질입니다. 대사물질. 그리고 여기서 2차 대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적으로 최적화된 어떤 산물인데 그 산물이 하는 역할은 어떤 식물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병충해에 시달릴 때 그러면 그 곤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충 성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차 대사물입니다. 꼭 살아가는데 꼭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화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에서 어떤 최적화된 대사산물. 그래서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요 2차 대사산물이 연구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문용어로 식물 화합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천연물 화학,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요 파이토케미칼이 이제 요 다음 차트부터 좀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냥 화학 구조입니다. 화학 구조. 넘어가 볼게요. 2015년도에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투유유, 중국의 투유 교수라고 그분이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미시닌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상자는 그다음에 토양 방성균에서 미생물에서 발견한 기생충 치료제, 또 이 공로로 해서 세 분이 같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갖는 물질에 대한 발견에 대한 어떤 공로를 많이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발견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뭐 약으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떤 뭐 인류 어떤 건강에 기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발견 자체가 없으면 그 다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발굴을 하면 또 그걸 가공해서 빛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저희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물화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식물을 연구를 하려면 식물을 채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식물을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하면 일단 이 상태로는 이제 보통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일단 말리게 됩니다. 말리면 수분이 다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10kg를 저희가 채집을 했다면 한 뭐 7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삼주처럼 술을 담그시는 것처럼 이 식물에 들어있는 유용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유기용매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면 용매는 저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농축을 통해서 용매를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딱 추출물이 남습니다.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끈적끈적한 상태인 거죠. 추출물이 남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분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식물체 내에는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 2차 대산물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믹스처 상태에서 단 한 개의 성분 그룹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리 과정이라고 하고요. 뒷장에 나올 거지만 어쨌든 이 분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화학 구조, 그 파이토케미컬의 화학 구조가 뭔지를 저희가 구조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 구조 분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용한 물질이라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 그림은 저희가 TLC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저희가 식물 추출물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1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까만 점 하나가 파이토케미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하나의 식물 추출물을 제가 펼쳐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개수는 아마 뭐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성분을 타겟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식물 추출물, 맨 앞에 건 식물 추출물을 나타낸 것이고요. 식물 추출물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쭉 펼칩니다. 쭉 펼치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만 보였지만 이렇게 펼치면 또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 200개 정도 프랙션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또 그룹핑을 해서 보면 처음 식물 추출물 프랙션에서 이렇게 쭉 다시 엄청나게 많은 아직 분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 내가 이게 타겟이라 그러면 이 프랙션을 가지고 또 분리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분리를 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물질 이거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원하는 물질이 안 나오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연구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에 따라서 결과는 같은 식물 추출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를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 싱글 컴파운드, 식물체에서 1000개 중에서 내가 한 개를 뽑아냈다. 그러면 이제 구조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온 것 같지만 또 펼쳐보면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나온 것 같지만 다시 구조 분석을 해보면 구조가 두 개 나와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하나가 두 개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처럼 보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항목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논문에 들어간 분리 스킴을 제가 예시로 나타낸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물질이 분리되는 과정을 트리 모양으로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서 시간이 뭐 적게는 일주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컴파운드라고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뭐 3mg, 뭐 많게는 10mg, 뭐 30mg 이렇게 얻는데요. 이렇게 얻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메뉴에 보시면 저희가 드라이 루트 1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린 뿌리를 10kg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화합물들은 10mg, 20mg. 10mg, 20mg이라고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 여러분들 이제 드시는 그 두통약 이런 것보다 훨씬 작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식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최대한 많이 이제 종류를 분리해서 이제 그 식물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였다면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활성이 있으면 그 활성을 따라서 타겟팅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타겟팅 방법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 화합물들이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타겟 화합물이 보이지가 않지만은 활성을 따라갔을 때 프랙션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각자라는 이제 가시가 달린 나무가 있는데요. 그 조각자 가시에서 분리한 물질이고요.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냈던 일부입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물질을 분리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가 숙제입니다. 그럼 화학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NMR이라는 분광학적 방법에 의해서 구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숙달되는데 이제 이게 그냥 어떤 그 케미칼이 주는 시그널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의 어떤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낸 스펙트럼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어쨌든 이런 NMR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구조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절대 구조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화학 구조는 다리미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처럼 평면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이럴 센터라고 해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저희가 입체 구조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케미칼은 카이럴 센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4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절대 구조를 결정을 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체 구조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입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왜? 그래서 여기서 입체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탈리도마이드라고 해서 1950년대 서독에서 진정 수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발매가 됐습니다. 약이. 근데 이게 임산부들이 이제 입덧이 심한데 그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떤 산부인과 의사분이 환자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태아가 팔다리가 생기다 말았다든지 팔다리가 아예 없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기형아들은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케이스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약을 공통적으로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너무 인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약이라고 알려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기형아를 양산하는 걸로 밝혀졌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1962년에 판매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만 한 8,000명 정도 기형아가 태어났고 유럽 전역에서 12,000명 정도가 이제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약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입체화학에서 R폼과 S폼이 존재하는데 서로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특성이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1800년대 초반에 입체화학 어떤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긴 했지만 저희가 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화물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성질이 동일했기 때문에. 하지만 약 개발에서는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거는 저희 손하고 같습니다. 손이 왼손 오른손이 거울상처럼 이렇게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지만 서로 겹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겹쳐지지 않는다는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거든요. 예. 그럼 이게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과 이게 서로 손이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원래 알고 있었던 진정수면 입덧 완화 효과를 나타냈다면 하나는 태아 신생혈관 억제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예. 신생혈관 억제가 뭐냐면 태아가 태어날 때 이제 혈관이 같이 생성이 되면서 팔다리 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억제를 해버리니까 생겨야 될 팔다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신생혈관 억제제가 지금 암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암세포가 생겨나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혈관을 생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지오제네시스라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생아 억제제가 또 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용도가 계속 같은 암이라도 용도가 많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물 입체 구조 결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스캔들 이후로 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입체화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입체 구조 하나만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합성을 하면 이제 이게 50% 이게 50%에서 믹스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보통 합성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약으로 개발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거를 다 따집니다. 이걸 따지지 않으면 약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약 개발 역사에서 가장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또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조 분석 과정까지 거치면 저희가 어떤 기초 분석, 기초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천연물 관련 학회지, 국제 학회지에 저희가 새로운 케미칼을 발견해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 우리가 신대륙이 있으면 신대륙이 없었던 거를 발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한 거를 가서 깃발을 꽂은 게 신대륙이죠. 이 케미칼도 저희가 이전에 존재는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이 식물에서 특정 식물에서 이러한 케미칼이 있더라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았고 그 케미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조 분석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같이 논문에다 실게 됩니다. 이게 연구 논문, 사이언스 저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곽향 배초향이라고 하는데요. 예, 향신료로 해서 이거는 곽향 배초향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벌개미치라고 해서 저희 주변에서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케미칼을 새롭게 발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케미칼 이름을 붙이거든요. 연구자가 원하면 자기 원하는 이름으로 붙여도 됩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구 논문은 지구 역사와 같이 아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IT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한 연구 결과가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계속 내 연구 결과는 남아 있는 거죠. 가수의 목소리가 가수가 세상에 등지더라도 가수의 목소리 남아 있듯이 그런 거와 똑같이 연구자가 자기 연구 업적을 지금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또 투유 교수처럼 이런 내가 발굴한 이런 케미칼이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후속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도나 가치가 발굴이 되면서 그게 또 뭐 약으로 개발이 된다든지 다른 연구자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가장 제일 첫 단추를 깨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많은 좀 스스로 또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뭐 내용이고 반복되는 이런 어떤 제 케미칼 발굴하면 신규 케미칼 발굴하면 간단하게 이제 효능도 같이 효능적인 특성 어떤 뭐 항염 효과가 있더라, 항산화 효과가 있더라, 항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정보도 같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이거는 올해 이제 보도 자료 나간 건데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서양 과학의 관점에서는 식물을 학명으로 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삼, 강활, 고삼 이런 것처럼 생략명을 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학명과 생략명 사이에서 뭔가 혼란이 야기되고 때로는 학명을 잘못 쓰기도 합니다. 잘못 써서 논문이 나가면 그 뒤에 어떤 잘못된 정보가 이거는 사과의 성분이라고 해서 논문이 나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학명은 배의 학명으로 논문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 논문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의 성분이지만 배의 성분이라고 혼란이 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계속 이제 쭉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가버리다 보면 잘못된 과학적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학명을
내가 연구한 시료의 학명을 정확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속 파생 연구의 결과를 판이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논문을 내면 저희 그 기관에서 뭐 항상 보도자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강활이라는 약제의 학명이 굉장히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학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생물자원관에서 국내에서 자생하는 강활은 신품종으로 엔젤리카 리플렉사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우리 국내에 생산된 강활은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제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이거를 바로잡고 기준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많이 이제 주변 연구자든 어쨌든 일반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뭘 의미할까요? 뭐 같습니까? 안전을 얘기하죠. 안전.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동일성, 균질성, 일관성 뭐 이런 의미죠. 약에 필요한 겁니다. 약. 효과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다면 약이 아니죠. 약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약은 약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효과가 없으면 약이 아니죠. 그래서 뭐 세 개 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안 중요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약의 꼭 필요한 3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효가 떨어진다는 게 없다든지 하면 푸드, 식품일 수도 있겠죠. 식품. 근데 식품은 그러면 안전은 그냥 깔고 가는 게 식품이지 않습니까? 식품은 안전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제가 앞서 이제 쭉 말씀드렸던 그 성분, 화학 구조, 케미칼 이것들이 이 세 개를 좌우를 하는 겁니다. 독성이 나타났다.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약효를 나타냈다.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자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주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균일성입니다. 약은 성분이 독성과 약성을 나타내는 건데 성분이 균일하지 않다. 어제 사 먹은 약과 한 달 뒤에 사 먹은 약이 성분이 균일하지 않다. 성분이 균일하지 않으면 약효가 달라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성분이 균일해야 됩니다. 똑같은 약이라면 누가 만들든 언제 사 먹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저희 이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내추럴, 네이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제 굉장히 붐이 일어가지고 천연물 신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좀 붐이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여전히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규제 같은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분적인 면에서 균일성을 따져본다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약 개발에서 표준화,
균일하게 만드는 거, 제품을. 그게 표준화죠. 예. 좀 더 넓게 이제 CMC 표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료, 식물을 가지고 천연의약품을 만들려면 원료가 시작입니다. 아까 채집을 나가서 저희가 식물을 채집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kg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만들려면 10kg, 100kg, 10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구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식물을 구해야 됩니다. 똑같은 식물이어야 성분이 똑같겠죠. 예. 근데 천연물이 특성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사과는 품종이 다르겠지만 학명은 같겠죠. 그러면 학명이 같은 사과를 같은 마트에서 어제 사 먹고 오늘 사 먹었을 때 맛이 똑같습니까? 예, 기계로 잰 것도 아닌데 저번 주에 사 먹은 사과는 맛있었는데 오늘 사과는 왜 이렇지? 예. 천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같은 나무에서 땄다고 해도 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연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 개발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약은 균일성을 가져야 균일한 약효를 나타내게 되는데 천연물을 가지고 천연물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자연이 만들기 때문에 자연이 만든 거를 저희가 디벨롭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100%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질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분 프로파일을 통해서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대로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합성약은 아니지만 천연물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천연물이라고 해서 합성의약품 대비해가지고 조금 덜 안전하다든지 약효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성분이 균일하지 않다든지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은 똑같은 약인 거죠. 그 소스가 뭐든지 간에. 예. 그래서 요새 천연의약품 개발하기가 그래서 이제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 공정서에 보면 약전이라고 하죠. 공정서에 보면 어떤 생약 A라는 약제 생약은 A 또는 B 또는 C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A, B, C의 학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를 써도 이 약제, B를 써도 이 약제, C를 써도 이 약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썼냐? 아무래도 뭘 쓰더라도 약효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 약제, B 약제, C 약제를 봤더니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나온다고 해서 꼭 같은 성분은 아닙니다. 예. 같은 식물일 경우에 같은 성분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A, B, C가 다릅니다. 완전 성분을 나타내는 프로파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당연하죠. 같은 식물이 아니니까 성분 프로파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종입니다. 동일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A 사과, B 사과, C 사과입니다. 성분이 같나요? 네. 저희가 같은 식물을 구해가지고 프로파일 봤습니다. 천연물이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약을 뭘로 개발을 해야 될까요? 이걸로 해야 될까요? 이걸로 해야 될까요? 이걸로. 그러면 활성을 봐서 B가 제일 약효가 좋았습니다. 그럼 똑같은 B하고 최대한 비슷한 이 천연물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맛이 똑같은 사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 개발할 때는 계약 재배 형식이나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직접 재배하거나 어쨌든 라지 스케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어디 시장에서 재료를 산다든지 A, B, C에서 사서 합쳐서 쓴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래서 천연무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기초 연구부터 이렇게 응용, 산업화를 위한 어떤 응용까지 굉장히 어떤 허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같다고 생각해서 구하고 봤는데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유효 성분이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약을 개발하다가 그게 실패로 결론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천연물자원 거점은행, 자원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이제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이런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클러스터 은행은 근데 그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자원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은행이 수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수백 개가. 그래서 많으면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이런 고부가치 산업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리고 정보가 너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나라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14개 소재 클러스터라고 해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라고 해서 14개 소재 클러스터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뭐 기존 자원은행을 다 없앤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새롭게 이제부터 좀 체계적으로 국가 소재, 바이오 소재를 관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4개 소재 클러스터 중에서 저희가 속한 클러스터가 천연물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연 클러스터는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중앙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 이제 저희 기관 포함해서 거점은행 3개, 그 다음에 협력센터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부가 가치 소재로 이제 잠재 가치가 풍부한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못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국가적으로 자원 관리를, 정보 관리를 잘 해보자. 그리고 기존 은행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그겁니다. 기존 은행은 식물 추출물을 주로 이제 분양만 이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기관도 그랬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근데 그러면 식물 추출물을 분양을 가져가서 효능을 스크리닝을 해서 100개 중에서 중간에 10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추출물 상태를 그냥 가져갔을 때는 어떤 식물 추출물인지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속 연구, 효과가 있고 나서 그럼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분이 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좋아서 어떤 성분 때문에 효과가 좋은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 해드리려고 기존에 그런 부분이 서포트가 잘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서포트 해드리려고 기존 은행과 다르게 식물 추출물 플러스 그 식물의 종합적인 성분 정보, 예, 그리고 효능 정보까지 같이 합쳐서 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략 소재라고 해서 매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선정한 또는 저희가 이제 선정한 저희는 이제 한국한약연구원이기 때문에 한약 생약 자원 위주로 예,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물을 스크리닝에 용이한 형태로 예, 카피를 제조를 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전 자원은행 때부터 QR 코드를 예, 활용을 해서 추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물도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표준 추출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천연 클러스터 SOP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 절차에 따라서 항상 균일한 추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자원센터에서 이전에 이제 저희 표준 약재도 이제 QR코드 관리해서 분양 원하시는 소유자분께 분양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준 추출물 지금 전용 클러스터에서는 소량 추출물 카피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전 은행에서 좀 1kg, 2kg를 추출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실험까지 가능할 정도로 추출물을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원하시면 분양을 해드리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거점은행, 예, 클러스터 차원에서 추출물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계속 만들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든 것까지 이 사업 전까지만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있는 것까지 분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천연목 클러스터 예, 은행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자원센터 시료는 혹시 뭐 필요하시다면 다 무료 분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 주시면 국민 누구든 다 예, 분양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HPLC 크로마토그램인데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나 이제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 거점은행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성분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성분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원칙을 정하고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예, 장비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제 생산되는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가지고 항상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장비의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상태를 계속 이제 표준 물질 가지고 계속 예, 체킹을 하면서 균일한 데이터, 표준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중앙은행 소재를 중앙은행으로 다 직결을 해서 그렇게 일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분석 장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예, 장비 LC 큐톤메스라고 하는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타 이제 메스, NMR, UV, 그다음에 HPLC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출기를 바꾼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양을 드리는 식물 추출물에 들어있는 케미컬 정보를 예, 종합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장비로 봤을 때는 성분이 안 나타납니다. 똑같은 추출물이지만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요 장비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예,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장비의 발전과 뭐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량 정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예, 어떤 추출물, 단위 추출물, 예, 뭐 1mg당 특정 성분이 얼마가 들어있나,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저희가 정량 분석까지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발론 플랫폼이라 해서 저희 센터에서 기존에 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시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클릭 하다 보면 원하실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웹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저희 웹사이트 이용자들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클러스터 은행 정보까지 같이 접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새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같이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효능센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모든 추출물 또는 성분을 다 이제 사람 일일이 손으로 1000개, 뭐 10,000개를 다 스크린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 효능 예측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서 직접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활성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예측을 하고 마지막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는 뭐 어떤 연구자, 뭐 연구 산업계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실제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같이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